성함, 나이, 고향, 그리고 왜 뭐야 어두운 컬러니까. 네네. 네. 다시 할까요? 처음으로 중국부터 말할게요. 중국에 임신매매 하는 사람들은 그 임신매매에 대해서 중국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남자들이 외딴 집을 해가지고 탈북인 좀 뭐다 못다 놓고 또 뭐 연길에서 길림에서 뭐 홍룡광으로 뭐 이렇게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500만씩 이렇게 넘어 그게 더 붙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자기 가족과 같이 있으면 잡힐까봐 또 집을 몰래 해놓고 거기서 탈북인들 모아 놓고 하죠. 거기서도 예쁘고 젊은 애들은 한국을 빨리 팔아먹던가 그 사람 한국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석 달 내지 넉 달씩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번에 또 딴 여자 오면 또 젊은 경우 걔를 또 보내고. 그 엄마하고 딸이 우리 걔 나온 애 있는데 엄마하고 딸인데 걔들은 돈이 없이 중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오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3개월 데리고 있고 그 데리고 있는 값을 엄마한테 돈 지어가지고 엄마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다음 딸이 나와 같이 나왔거든요. 이 딸이 아무래도 그 21살인데 그런 경험도 없는 애를 마지막에 애가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진에서 온 정성금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저는 인신매매 선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많으니까 너네가 돈은 받되 현장에서 체포하면 입당도 시켜준다라고 했거든요. 북한은 유일당이다 보니까 이 당원이 돼야 뭐 간부하던 뭐하던 하니까 이 군인들한테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탈북하기 어려워서 저는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진짜 중국에 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팔려오게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윤예라입니다. 처음에 탈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뭐 사람들이 저희를 데리고 뭐 차를 타고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바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마 이렇게 어려운 길이 있다면 탈북을 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정도예요. 중국으로 가서 이젠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아 베트남까지 가야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까지 사고 없이 갈 확률이 몇 % 됩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장미라고 합니다. 나이는 34살이고요. 탈북한 지 5년 되었습니다. 그게가 한 3일 저녁을 그 숲에서 대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산들은 대부분 벌거숭이 산이에요. 나무가 거의 없어서 진짜 제가 앉은 키만한 나무에 딱 뱀처럼 붙어가지고 안 그러면 다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한 3일 밤을 보내는데 그때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이야 빨리 이제부터 두만강으로 향해서 달려라고 하는데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만강물에 발을 탁 넣은 순간 이 두만강물이 키를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올 줄 알았죠. 근데 막 공사를 한다고 모래를 퍼갔는데 하필 거기를 밟다 보니까 슉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하던 한국 문 앞에도 못 가보고 이렇게 죽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군인이 저를 옆에서 확 끌어올려져 가지고 두만강을 넘겨줘서 저희 다행히 그때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일단은 한 명이 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비행기는 못 가고 뭘로 갈 수 있겠냐 계획을 세웠던 게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본 게 배 타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몰타라는 그 섬나라에서 배 타고 시칠리 섬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몰타 사람들은 당일로도 여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여권 없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를 통해서 뭐 기차도 타고 배도 얻어 타고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독일까지 갔죠. 난민수용소에 도착했을 때가 완전 어두운 밤이었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하룻밤 자자 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난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독일에.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우리의 순서는 오지는 않고, 그때 이제 또 북한에서는 뭐 이제 저희를 찾으려고 독일까지 어떻게 얘네가 독일까지 갔구나라는 정보도 알고, 독일에 있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독일 경찰한테 우리 사람들 찾아달라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다라고 그런 정보까지 듣고 안전하게 도착을 하려면 독일보다는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 북한의 어떤 손길이 뻗지 못하는 곳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한국 영사관에다 전화를 해서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영사관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날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민희라고 하고요. 2015년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10년 차 된 탈북민입니다. 고향은 평양입니다. 네. 친구가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그 친구는 전에도 몇 번씩 중국을 몰래 이제 다녔으니까 친구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을 건넌 거죠.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제 새벽에 강을 건너갖고 그 친구 친척 집으로 갔는데 친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척이 없어갖고 친구는 이제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여기서 한두 달이라도 벌어갖고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는 저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친구 친척집 있는 마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돈을 조금 지어주면서 다시 가라,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한다. 담은 얼마라도 돈 벌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 친구가 친척하고 연결이 돼서 보니까 친척이 이제 남방 쪽으로 해서 이제 돈 벌러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남방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한국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TV를 봤어요. 이제 한국 TV를 보다가 그 한국 TV에 이제 아침 방송이었는데 그 아침마당 방송을 보면서 먼저 탈북하신 그 선배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도 마음 조이면서 살고 당당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북을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루트를 찾아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봉선입니다. 탈북은 2002년도에 했고요. 제가 살던 고향은 함경북도 샛별입니다. 47입니다. 강제 결혼 뭐 이런 걸로 간다고 생각을 못 하고요. 중국 조선족 식당에 소개를 받아서 거기 가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갔어요. 근데 알고 갔는데 언니랑 저랑 둘이 갔잖아요. 딱 가니까 이미 두 남자분이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게 여기에 동생이랑 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서로 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러면 헤어져 있으면 좀 안전이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언니랑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키도 작고 왜소한 데다가 그때 몸무게가 37kg 뭐 이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저한테는 양부모를 소개시켜준다 라고 해서 갔죠.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조선족 분이셨어요. 그 남자분이. 저는 몰랐던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 돈 주고 샀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명희라고 합니다. 올해 44살이고요. 저 탈북은 1998년도에 첫 탈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탈북이 2002년도였고요. 한국에 온 거는 2007년 11월 말에 왔습니다. 남편이나 애들이 먼저 해산 국경에 먼저 한 보름 정도 먼저 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겨울에 오른판에 계속 몇 시간을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다가
그래서 지금 신호만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나는 압록강이면 그냥 평범한 그 압록강 옆에 평범한데 그냥 있다가 이제 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압록강 옆에 높은 산꼭대기 같은데 그런데 엎드려 있다나니까 그 경사가 가파롭기란 지금도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내려왔는지. 중국에 도착해서 연길에 도착해서 연길에서 한 이틀인가 그 브로콜리 집에 묵다가 10량을 걸쳐서 라오스 국경을 걸쳐서 태국에 들어와서 입고 가게 됐는데 차가 고장해서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때 진짜 초조하고 이게 언제 중국 경찰이 들이닥치는지 진짜 그때 겁이 많이 났고 경관들이 계속 짖는데 밤새 그 산을 넘던 그때 또 일행 중에 또 애기 엄마들이 또 있어서 저는 평안남도 평성시 중덕동에서 살다가 2011년 2월에 가족과 함께 탈북한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65년생으로 60세 돼가고 있습니다. 제일 긴장했던 순간은 두만강을 넘어 국경을 넘는데 딸이 자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겨울에 11월이면 북쪽은 살얼음이 다 얼었죠. 얘가 감기 걸릴까봐 제 옷을 벗어서 애한테 둘둘 감싸가지고 목마를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서 애 이불 맞거나 이것도 못하고 목마를 태웠으니까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 하고. 여기서 제일 긴장했던 게 얘가 한마디라도 소리 내거나 울거나 하면 그냥 총알이 날아오겠죠.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성희고요. 나이는 52살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는 2008년에 떠났고요. 저희 고향은 함경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북한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가 북한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국제무대에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그러면 북한 장애인들이 인식 개선이나 그들한테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참고 버티면서 헌신해온 삶이 나라는 자식의 작은 기쁨으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버텨왔고 8년의 군생활도 버텼고 삶이 매 어려운 순간마다 버텨왔던 것 같아요. 가족의 힘이 아닐까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혼자서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가족의 힘이고 앞으로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북에 두고 온 나의 가족, 부모님,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고, 지금은 내가 여기에서 이제 가족이 생겨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잘 커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버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죠. 네, 엄마의 사랑.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글을 봤는데 너무 딱 꽂히는 글이 있었어요. 그녀를 닮은 얼굴로 서럽게 울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래 나는 엄마의 딸이니까 괜찮을 거야, 다 이겨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항상 버텨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어머니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실 딱히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탈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쉬운 과정이었어요. 네, 탈북도 할라해. 이거 못하겠니? 막 이런 심정으로 하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탈북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나이 때문에 뭘 못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탈북도 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애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되게 헌신적이신데 그런 가족애가 내가 정말로 죽는 순간이 와도 나를 다시 손잡아 일으켜줄 그런 가족이 있구나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믿은 게 그 지탱이에요, 저한테. 예. 저 역시 마취약 없이 맹장 수술을 했었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수술대 눕혀놓고, 다행히 국소 부분 소독을 할 여도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오죠. 그러면 국소 부위를 소독하고 칼로 바로 잽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 수술을 했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팔을 안 묶어요. 제가 제 수술 부위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과 의사는 여기를 찝도 합니다. 피가 나오면 닦아내고 그러면서 저는 수술하는 상태에서 내려다 봅니다. 제 장이 힘을 쓰면 불긋불긋 장이 올라오는 걸 보기 때문에 저는 힘을 안 줍니다. 아파도. 거기에 부부가 살았는데 자녀가 2명이었고 남편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때리는 이유가 그냥 아무 일을 해서 때리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같이 서로가 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데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게 마치 아내의 탓인 것 마냥 돌려가지고 너 덕분에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너 때문이야 하고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는 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경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저 12살, 11살 때 이제 등에다 나무를 가득 치고 장마당에 내려오면 엄마가 저를 앞에 앉혔어요. 제일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가격이라도 덜 깎겠지. 그런데 다들 살기 힘드니까 다 이제 깎는 거고 헐값에 힘들게 메고 내려왔지만 헐값에 그냥 팔고 음식이랑 이제 바꿔 먹기도 하고 산에서 자고 역전에서 자고 아파트 계단에서도 자고 다리 밑에서도 자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엄청 바득바득 한다기보다는 이 배고픔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컸다기보다 오히려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저기서 자고 있나 싶으면 며칠 지나도 미동이어서 결국은 죽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을 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때 당시 이제 17살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5살 여자아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꽃제비 생활을 하다 보니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갖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그 친구도 병에 걸렸었나 봐요. 몸에서 이제 열이 나니까 이 몸에 있는 이들이 밖으로 이제 막 기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까이는 이제 못 가고 그 옆에서 그냥 아이고 쟤 곧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서 있어야 되는데 또 한 이틀, 3일 지나서 되게 밝은 모습으로 그 친구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애를 어떤 남자가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마당의 사람들이랑 꽃제비들이 하는 말이 지금의 시선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착취를 당한 거죠. 15살짜리가 그 남자한테 끌려갔는지 자신이 좋아서 따라갔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떠올려보면 그 웃는 그 애 모습이 결국은 살아남기는 했지만 자기가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 웃었던 그냥 한 끼 얻어먹고 두 끼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그 애 모습이 떠올라서 되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요. 함경북도 은덕에서 198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38살입니다.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그 경제난 시기에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여성을 그냥 덕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주의라는 그런 나라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그 덕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겪는 그런 차별이나 인권 같은 것들 대부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 많기 때문에 슬픔이었다. 북한에서 여자로 살아왔던 그 삶은 나에게 슬픔이었다. 그때 당시에도 슬픔이었고 지금 돌아봐도 슬픔이었다. 눈물? 네, 눈물이었다. 엄마가 됐던 할머니가 되었던 딸이 되었던 누나가 되었던 눈물 없이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제도 아래서 억압받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도구였다. 북한 사회나 중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북한 사회에서 더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많이 끌려가요. 왜냐면 여성들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가는 부분 대부분 여성이 많거든요. 그 여성들이 가면은 보안한테 폭행을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 당시에 너무 하도 많은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차별이나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여성들 때리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옥 때리던 경찰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며 서로가 때리는 행위를 그만두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맹효심입니다. 2018년도에 부모님과 함께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24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명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 다 그게 시장에 나서 돈을 바쳐야 되고 물건을 바쳐야 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가정들을 지키기도 바쁜데 여성들을 그런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다라고 제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네.